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빠차마마의 영상 강의 시리즈 과테말라 편의 국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요, 마야의 땅 과테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멀게 느껴졌던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가 개요를 좀 살펴볼 건데요. 과테말라의 수도는 과테말라 시티이고요. 면적은 10만 9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를 띠고 있는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과테말라의 위치가 이 태평양 연안에 해발이 거의 없는 낮은 해안지대부터 그 해발 4,000m가 넘어가는 화산지대까지 아주 다양한 지형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기후를 띠고 있고요. 또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드넓게 펼쳐진 초록색 이 면적이죠.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무려 국토에서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790만 정도인데요. 이 중에 원주민 비율이 43%입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페인인들의 어떤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이 되면서 유럽인들과 이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원래 있었다는 표현으로 이제 선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원래 있었던 그 토착민들 간에 자연스럽게 혼혈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메스티소라고 하는데요. 이 피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43%라고 하는 수준은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볼리비아에 이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경제는 농업 중심의 농업 국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이 절반 이상을 1차 상품, 이런 농산품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주요 이 수출 품목은 사탕수수, 옥수수, 바나나, 커피 등입니다. 전체 노동 인구에서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당 GDP는요, 4,500불 수준으로 이 과테말라가 위치해 있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과테말라 하면 보통 커피라든지 초콜릿 아니면 화산 정도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키워드입니다. 오늘은요, 과테말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면모 중에서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유구한 역사의 배경으로서의 과테말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마야란 무엇인가, 마야 문명의 정의, 용어적인 개념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과테말라에 남아있는 마야 유적들을 살펴보면서 그 시절, 그 2000년 전에 마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잠시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비록 이 문명은 쇠락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마야 후예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란 무엇일까요? 마야를 떠올리면 먼저 짝꿍처럼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잉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야와 잉카,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전성기를 누렸던, 번영했던, 꽃을 피웠던 대표적인 두 문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잉카 문명은 안데스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남미의 것이고요. 마야 문명은 메소아메리카의 것이죠. 메소아메리카에서 이 메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중앙,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멕시코 일부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일대를 메소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메소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여러 문명들인데요. 제일 가장 잘 알려진 문명은 아무래도 이 아스텍 문명과 마야 문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스텍 문명은 지금의 이 멕시코 중앙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이제 남하하면서 팽창했던 문명이고요. 마야 문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반도를 유카탄 반도라고 부릅니다.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존재했던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의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고대적인 의미에서는 이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분포된 수천 개의 도시국가 또는 부족국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다 달랐고요. 이 도시별로 이름도 다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나는 마야의 사람들이야, 이런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군대가 이 유카탄 반도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도시의 이름이 바로 마야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마야판 도시를 중심으로 뭐 비슷한 생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기술 발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마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만났던 도시가 마야판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마야 문명이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붙인 문명의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또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마야라는 것은 마야 유적이 존재하고 마야어가 쓰이는 곳을 마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야어가 쓰이고 마야 유적이 존재하는 곳을 마야로 정하였습니다. 마야의 사회 구조를 살펴볼게요. 제국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큰 제국의 형태가 아니었고 수천 개의 도시국가로 개별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엄격히 구분되는 계급사회였는데요. 왕 아래, 지배자 아래 귀족, 신관, 사제, 그리고 서민, 노예의 순으로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신관, 사제까지는 지배계층에 속했는데요. 이때 이 마야 시대 때 사제의 역할은 하늘의 흐름을 읽는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늘의 흐름을 읽어서 신계와 인간계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자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옆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그러한 정보를 왕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으므로 사제까지도 아주 큰 권력을 누렸던 지배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였어요. 주로 옥수수를 경작하는 그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물물 교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도시와의 물물 교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싹배라고 하는 마야의 일종의 실크로드가 되겠죠. 싹배라고 하는 이런 무역로를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할 만큼 아주 활발하게 무역 또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요 이런 교역품으로는 소금, 그리고 꿀, 면, 카카오 등이 있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작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화폐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마야의 종교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야는 다신을 숭배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주로 자연과 관련된 모든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창조의 신, 비의 신, 물의 신, 땅의 신, 옥수수의 신, 태양의 신까지 정말 자연의 정말 거의 모든 것을 신으로 숭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첫 번째 그림의 신은요, 이참나이고요, 창조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의 이 신은 비의 신 착인데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마야인들이 가장 사랑한 신이 바로 착입니다. 그리고 이 착의 모습은 기록된 신화에 따르면 파충류와 비슷한 그런 비늘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긴 송곳니와 코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양손에는 도끼와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착은 이 도끼로 구름을 부셔서 인간 세계에 비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마야의 종교관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야의 인신공양인데요. 여기 마야의 인신공양이 벌어졌던 그 장면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양석에 그 제물로 바쳐질 사람이 세 사람의 집행자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집행자가 이 뾰족한 돌칼로 마지막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두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점은 바로 이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의 복장입니다.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신에게 바쳐지는 신성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준비를 갖춰서 제물로 바쳐줬다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마야 하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발달된 천문학에 있습니다. 마야 문명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명보다도 아주 가장 정확하게 달의 주기를 계산했던 문명입니다. 29.531로서 달의 주기를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대과학으로 밝혀진 이 달의 주기와 오차 범위가 34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때는 이제 어떤
관측을 위한 특별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달이 같은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 사람이 아주 수백 년간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평균값을 내는 그런 원초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더욱더 놀라운 것이죠. 마야인들은 이 천문학이 발달했었기 때문일까요? 아주 다양한 달력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20여 가지가 되는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260일의 달력 촐긴과 365일의 태양력 하합입니다. 여기 지금 촐긴과 그 하합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촐긴은 여기 1부터 13까지, 이 13을 그 달로 보는 거죠. 13개월에, 그리고 한 달이 20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개의 그림, 20개의 이름이라고도 하는데요. 20개의 이름, 그래서 13개월이 20일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0일이라고 하는 촐긴 달력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촐긴은 특별히 제례용으로 사용이 됐어요. 제사를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점찍을 때 이 촐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하합이 보이는데요. 하합은 18개월이었습니다. 18개월씩, 그리고 한 달에 다시 이 촐긴과 맞물려 가면서 한 달이 20일로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19번째 달은 5일을 더해서 365일의 태양력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촐긴과 하합이 똑같은 날 시작해서 한번 맞물려서 돌아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주기가 52년입니다. 52년 주기라고 하는 역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역법은 마야인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마야인들은 52년마다 어떤 종말을 맞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